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죠. 장현재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우리 시장은 이런 부분을 다 선반영하고 다시 상승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가량 상승합니다. 2,627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더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1.24% 강세로 현재 72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은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 매수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728억 원 순 매수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857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1,707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 삽니다. 외국인은 68억 원의 매도 우위, 기관은 285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개인은 155억 원 팔자 포지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현재 1위부터 5위 내에서는 SK하이닉스만 약세입니다. 삼성전자가 0.72% 강세로 56,300원, SK하이닉스는 0.25%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가 20만 1,5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합니다. 3.8% 강세로 106만 6천원 거래가 집계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은 반등합니다. 0.72% 강세로 28만 1,500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5위에 올라와 있는데 1.35%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82만 6천원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현대차가 강보합, KB금융이 1.25% 오름세로 거래가 9만 7,5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87% 강세, 기아도 1%가량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9만 2,100원. 더불어서 HD현대중공업도 오늘장에서 반등합니다. 2.39% 오름세로 거래가 40만 6,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하시죠. 오늘은 빅5 종목 모두 상승합니다. 알테오젠이 2.83% 반등하면서 32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1.47% 반등합니다. 거래가는 8만 9,600원. HLB가 1%가량 오르는 가운데 에코프로도 1.46%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4만 1,800원으로 집계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47% 오름세입니다. 27만 2천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오늘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지금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상승부를 켜냈는데요. 펩트론이 4%대 강세로 20만 8천원, 파마리서치가 0.57% 오름세로 44만 2,500원 가리키고 있고요. 휴젤이 오늘 좋습니다. 목표 주가 증권사에서 상향하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7%가량 올라갑니다. 거래가 36만 8천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리가현바이오가 0.74% 오름세, 클래시스도 2%가량 반등합니다. 거래가 5만 9,300원으로 집계됩니다. 이어서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코로나19 관련주가 어제 시간외 거래에 이어서 상승합니다. 중국과 홍콩을 비롯한 중화권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태국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더 바이오메드가 11.3% 급등하며 5,590원, 수젠텍도 10.48% 오름세로 8,01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진매트릭스가 4.12% 강세입니다. 거래가 2,655원으로 집계됩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산업 관련주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삼성물산이 우주 후방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우주 로켓 발사장을 포함한 스페이스 플랜트 관련 초기 연구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주 항공산업 관련주 내에서는 AP 위성이 15%가량 급등합니다. 거래가 13,590원이고요. 세트레가이가 11.85% 강세로 51,900원, 파이버 프로가 6.67% 오름세로 현재 7,36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화류 하락하면서 1,391원대에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9시 30분 기준으로는 1,387원 30전으로 1,390원 반납한 상황이었고요. 현재도 1,387원 70전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피가 상승폭을 조금씩 키우고 있습니다. 1.16% 오름세로 2,632포인트, 코스닥도 0.31% 강세로 724포인트입니다. 오늘 시장 좋습니다. 또 어제와 다르게 시총 상위 대형주들 전반적으로 강세 기록 중인데요. 장중에 꺾이지 않고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뉴스토리 자산운용 김정열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미장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었고 오늘 국내 증시 상당히 강한 반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빠졌던 조선주가 상당히 강하고 네. 방산도 뭐 약간 변동성이 있습니다만은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반도체하고 그 변압기 쪽은 어제 상승에서 약간 좀 추세를 더 살리지는 못하는 분위기고요. 전체적으로는 또 그 장이 코스피가 조금 전체적으로 좀 많이 왔다는 생각들이 갖다 보니까 개별주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바뀌었을 때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거 기대감으로 지주회사라든지 또 증권주 반응이 좀 세다 이렇게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종목별로 살펴보죠. 반도체주 그 중에서도 이제 SK 하이닉스가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좀 줄은 모습이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강세를 보였었죠. 반도체주 움직임은 어떨 걸로 보십니까? 지금 대만에서는 또 컴퓨텍스라는 이벤트가 열리고 있고. 맞습니다. 그저께 컴퓨텍스 타이페이 하기 전에 젠슨왕이 기조연설을 할 때 했죠. 좋은 얘기를 했죠. 자기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하이닉스한테 포지티브해서 어제 반영이 됐어요. 근데 오늘은 또 발이 더 못 받네요. 그거는 이거 같습니다. 심플하게 이제 또 오른 주식 약간 이익 실현하고 그다음에 못 오른 주식 다시 갈아타고 이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만은 반도체가 세려고 하는데 다른 쪽에 조선이나 방산 쪽에 매기가 붙으면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조금 위축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컴퓨텍스라는 이런 것들도 어제 그저께 좀 일부 녹아들었다고 선행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자체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거는 사실은 아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게 우리 그 HBM만 좋은 건 아니고요. HBM이 좋은 거 맞는데 일부 레거시 제품에 대해서는 이것이 진성 수요에 의한 지속성이 있는 것인지 혹시 관세가 확정되고 나면 나중에 수요가 빠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우려도 일부 미리미리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속편하게 사이다처럼 쭉쭉 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경계받고 하는 것은 이러한 구성 자체에서 HBM 아닌 것도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어떻게 보십니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LG에너지솔루션 뭐 어제도 4%대 낙폭 보였고 딱히 반등할 만한 지금 트리거라는 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전기차가 잘 팔리면 되죠. 근데 전기차가 잘 안 팔린 건 아니에요. 잘 팔리는 정확히 말씀드릴 때. 예. 근데 지금은 어저께가 많이 빠지고 오늘 약간 반등합니다. 반등이 크진 않죠. 네. 어저께 빠진 거에 뭐 한 5분의 1 정도 오늘 될까? 뭐 LG에너지솔루션 1%대 반등하긴 하는데 어제 낙폭에 비하면 그렇죠. 뭐, 20%안 되죠. 기본적으로 어저께 빠진 게 뭡니까? 미국의 IRA 세액 공제를 폐지하는 거가 앞당겨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법안에 포함돼 있죠. 예, 포함되었던. 이거 보셔요. 그러니까 미국이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한다. 근데 미국이 반응 안 하니까 우리도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신용 등급 강등을 하게 됐고 부채 이슈를 건드렸다는 건 뭐냐면은 감세안을 돈을 마련할 준비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돈을 마련해야 되는 거니까 뭐 하겠어요? 관세 유지하고 그다음에 비용 줄여야 되는데 비용 줄이는데 각종 무슨 세액 공제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줄이겠다는 거예요. IRA 때문에 5년 동안 나갈 돈이 840억 달러입니다. 태양광도 포함해서 다 있는데 2차 전지가 또 약하니까 그 바로 센티가 안 좋은 거죠. 물론 막판에 오늘 목요일, 금요일,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장이 메모리얼 데이 쉽니다만은 지금 메모리얼 데이까지 가서 협상이 끝날 거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거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통과 안 될 수도 있어요. 통과 안 되면 장 전체로 안 좋은데 근데 2차 전지가 만약에 감세안에서 이 세액 공제가 폐지가 아니라고 또 이상한 뉴스 공개 나면 또 반등할 수도 있겠죠. 이게 핵심이 뭐냐면 미국의 부채, 세금, 돈이 부족해서 여기저기 막 뜯는다. 그러니까 어디도 편안하게 안심할 수 없다. 이게 끝날 때까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감세안 통과되는 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되더라도 감세안이 나온 것 자체도 다시 부채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다 연계돼 있어요. 여러분 까먹지 마세요. 우리 2월 달에 감세안이 처음 나올 때 4조 5천억 달러를 감세하기로 했어요. 4조 5천억 달러 핵심적인 건 2조 달러는 그 연방 예산에서 까는 겁니다. 연방 예산 6조 7천에 30% 까야 돼요. 그 쉽지 않으면 돈을 딴 데서 빼야 돼요. 관세 유지하거나 아니면 IRA 줄이거나 뭔 난리를 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은 그럼 부채를 올려야 돼요. 그 부채 올리는 게 4조 올리기로 해놨거든요. 근데 부채 올리는 4조 포함해서 이렇게 되면 문제 된다고 경고한 거잖아요. 하면은 국채 발행하게 되면 자금이 유동성이 빨리는 거니까
주가에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만약에 미국이 그 금리 인하를 빨리 하면 좋은데 지금 봤을 땐 7월까지도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럼 6월 달에 만만치 않게 가는 걸 경계하셔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순환매. 이거 샀다가 올라가면 이거 팔고 저거 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잡하네요. 지금 이제 감세안,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감세안이 예산위원회를 이제 통과하긴 했지만 전체 과정을 다 밟는 게 아닙니다. 이제 계속 과정을 밟으면서 이제 수정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IRA에 대한 보조금 조기 폐지안이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지 아니면은 뭐 빠지는지 그렇죠. 그걸 이제 지켜보셔야 된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자, 미장은 간밤에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세. 근데 이제 그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강등하고 나서는 사실 오히려 뭐 막판에 다 말아 올리면서 맞습니다. 네, 상승세를 켰는데 네네. 별 재료가 이제 다 소화가 돼서 그런가요? 좀 쉬어가는 타이밍인 네, 건가요? 다 나왔죠. 그 젠슨한 그 AI도 이제 나왔고, 네. 그다음에 관세 협상 아직 안 끝나고 계속 지켜봐야 되고. 그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죠? 아까 이렇게 IRA 뭐 이렇게 돈 뺀다 그랬잖아요. 네. 관세를 만약에 조정하려면 얼마냐면 우리가 미국이 1년에 수입하는 금액이 한 3조 2천억 달러 됩니다. 10% 관세면 3천억 달러가 스윙 팩터예요. 네. 그러니까 IRA고 무슨 뭐 다 필요 없고 그 관세 자체가 3천억 달러를 왔다 갔다 하는 10%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이걸 협상해서 다운 시켜주는 게 우리가 희망하는 것만큼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3천억 달러를 만약에 덜 받는다, 관세를 받는다 하면요. 어디서 네.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건 IRA라든지 이런 거 무슨 초고소득자 뭐 증세 2%에서 이거 갖고 택도 없습니다. 그럼 몇백억밖에 안 되거든요. 몇백억 달러. 해야 되는 거는 메디케어를 포함해서 연방 정부 6조 7천억짜리를 상당히 건드려야 됩니다. 메디케어 쪽에 충분히 복지 예산 1조 5천억, 그다음에 메디케어 포함해서 그런 것이 한 9천억 달러 1년에 포함된 게 6조 7천억이거든요. 거기서 2조 달러 이상을 까야지 그래야지 관세를 좀 적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네. 왁구가 안 맞았더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쉽게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라고 페드를 압력하는데 거기는 맨데이트가 다르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경기가 내려가거나 고용이 내려갈 때 움직일 건데 그거를 9월 달 내려간다고 지금부터 반영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의 너무 긍정적인 톤만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경기가 결국은 경기 GDP가 올라야 되는데 1.6%가 아니고 1.8% 다시 수정업이 돼야 되는데 생산성이 높아진다든지 네. 투자한다든지 이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나마 거기에서 관련이 될 수 있는 게 그나마 방향성이 좋은 게 AI하고 에너지다. 그래서 방향성으로 보면 AI하고 에너지 또는 그런 이 관세 이파이트 관계없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엔터라든지 음식료 이런 것들도 크게 나눠지는데 그 주식들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매일매일 올라가지 못하고 한 3, 4일 올라가면 이익 실현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향성, 섹터적으로는 AI하고 그다음에 변압기 그 에너지 원자력 포함한 에너지가 맞는데 그것도 많이 같기 때문에 순환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미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미국 정부의 그 부채 문제를 네. 되게 네. 쿨하게 넘긴다고 표현을 해야 되네. 되게 세게 반영하지는 않았다는 네.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경고음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무디스가 한 거죠. 그렇죠. 무디스가 이제 그걸 보여준 건데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네. 한때 이제 30년물이 5% 찍어서 네, 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가 지금 내려오긴 했는데 또 지금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네, 네. 이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것 같단 말이에요. 금리 인상. 네, 오히려 인상에 올라가네요. 대한.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오를 것에 대한 그렇죠. 압력이 계속 가중될 것 같다는 네, 말이죠. 네. 그게 키죠. 하나만 보면은 30년물 잡으면 잘 모르시니까 지금 4.9 정도 왔다 갔다 하고 10년물이 이제 4.4, 4.5잖아요. 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그로스 우리가 먹는 것이 이자 나가는 실질 이자 상승률보다 높아야 되거든요. 네. 실질 이자 상승률은 국채 수익률 4.5라 합시다. 4.5 마이너스 그다음 뭐죠? 인플레 2.5 하면은 2%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2% 이상의 그로스가 생각이 돼야지 주식을 투자할 만한 거예요. 근데 이 성장률이 지금 1.8, 1.7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국채 수익이 4.5가 아니고 4.5가 한 4.2 정도로 내려와야 돼요. 국채에서 4.2 정도 내려오고 네. 인플레가 더 이상 올라가지 내려가지 않으면 4.2 마이너스 인플레 2.5 하면 1.7이잖아요. 그럼 지금 1.7% 성장률까지 기대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면 할 만해요. 그래서 국채 수익률 기준으로 4.2%까지 가면은 이 모든 상황이 환호할 겁니다. 거꾸로 4.56으로 가면은 근데 금리를 안 내리면은
인플레를. 안 내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주식 투자할 때 밸류에이션이 계속 신경이 쓰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같은 미국 내에서도 아니면 미국 갈까 한국 갈까 중국 갈까 인도 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 유동성 돈이 많으면 그렇게 가면서 계단식 가는 거고 돈이 없으면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금리에 대한 방향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 관세가 해결되는 거 언제까지입니까? 7월 8일까지 8일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도 7월 달 나오는 거니까 아마도 아무리 빨라도 6월 이맘때 한 달 정도 지나야지 조금 더 클리어지는 거고 지금은 거기서 눈치 보고 자기의 포지션에 따라 갖고 하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미장이 그런 이유로 조정을 받는다면 조정 폭은 셀까요? 전저점까지는 안 가겠죠.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주 새로운 게 아니니까. 그리고 AI에 대해서는 뭐 젠스랑도 있고 여러 가지. AI는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의 AI 수혜주가 삼성하이닉스가 세게 못 받아서 그렇지 미국 기준은 AI가 맞거든요. 조정받으면 AI 주식 어느 나라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관련되는 에너지 다시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들이 미리 올라갔기 때문에 세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사는 양은 사람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조정을 받으면 그거 좀 다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4월 초 중순에 극단적인 그런 거 했을 때 S&P 500가 5천 초반 깨지고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상 신호가 나타나요. 네네. 그거는 세게 조정의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상 신호가 그 관세를 다시 백업. 네. 유예의 연장이 없다. 뭐 그건 극단적인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마 전저점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올라온 거에 한 반 정도 토해내지 않을까요? 4,900까지 갔다가 지금 6,000까지 온 거잖아요. 5,000, 6,000 하면은 한 5,500까지는 언제든 내려갈 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제가 이 질문을 일부러 극단적으로 드리는 거는 이제 그 월가의 대부라고 꼽히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이 이 월가의 지나친 낙관론에 대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맞습니다. 왜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다들 이야기를 하지 외면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고를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 기업들의 실적도 계속 고점에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만큼 증시가 지금의 이 안 좋아지는 방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올라간 거에 반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네. 4,900에서 6,000까지 간 걸 반 토하면 5,500 정도로 대략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거죠. 시나리오가 관세 유예가 없어지고 일부 뭐 그 30%, 20% 더 이상 조정 없다. 그러면 한 반은 토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 감세도 통과될 것이고 어쩌고저쩌고 될 것이라 보는데 아주 확실치 않지만 나아지겠지 이런 편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AI나 생산성이 다소 시간이 그래도 결국 반영될 거다. 제가 9월 달까지 봤는데 내년까지 봐. 오늘 말까지 봐. 될 거야. 이렇게 따지면 지금 주식에 대한 비중을 확 줄이지 않는 유동성, 더 들어올 세력이 아직 있다 그러면 그 힘, 수급의 힘에 의해서 갖고 여간에서 잘 안 빠지려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우리 서학개미들은 그럼 투자 전략을 만약에 네네. 미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지난주에 순매수한 그 종목들 보니까 확실히 서학개미들에 대한 공격적인 포지션이 느껴지더라고요. 변동성,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많이 늘리셨고 예. 계속 이런 식의 투자를 선호할지는 모르겠지만 위험하다고도 느껴지긴 하는데 모든 게 다 잘 된다면 레버리지 투자도 막을 필요는 없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방송에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성향상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이 내년 거를 땡겨서 밸류에이션을 한 23배 줘야지 7천이 됩니다. 긍정적인 얘기 하는 거고요. 내년 거를 땡길 정도로 가시성이 확실치 않으면 거기까지 가는 데는 멈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나마 AI하고 에너지 주식이 내릴 때 살 수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현금의 비중을 따지면 미국을 사든 한국을 사든 간에 현금 비중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0% 정도 갖고 있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네. 아주 베팅을 해가지고 재료로 만드는 것도 위험하고요. 다 나와서 현금 70% 갖고 있으면 불안하죠. 또 올라갔을 때 가격이 틀렸을 수 있으니까. 트레이딩을 어느 정도 할 줄 아시면 30% 정도를 유지하시되 너무 많이 올라간 거를 그날 뉴스 보고 따라가는 거는 지금 이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한국도 2,630이니까 여기부터는 그거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한국 주식 싸잖아요. 여전히 PBR 한 배 미만 주식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마 새로운 정부 바뀌고 무슨 상법 바뀌고 이렇게 해서 요즘 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지주회사라든지 증권회사 뭔가 달라질 것이다. 증권주도 많이 오르고. 그게 단순히 주식이 거래가 많이 돼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싸거든요. 주식.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오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거 십시일반해서 삼성전자가 안 감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싸냐 봤을 때는 다 잘 된다 봤을 때는 여기서 100포인트는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거꾸로 얘기해 누구든지 쉽게 2,800, 3,000이 눈앞에 왔다 이런 식으로 흥분할 상태나 그런 거를 가시화할 수 있는 그것까지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 그 미 금리가 확 치솟으면서 증시가 조정받을 때 이제 이른바 셀 아메리카 현상. 그러면 미장에 들어가 있던 자금들이 이제 나와서 네. 새로운 곳을 투자처를 찾는데 이제 그게 그렇죠. 목적지가 중국으로 향했다. 중국 증시가 그래도 계속 잘 관세가 잘 풀린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게 관세가요. 우리하고만 잘 풀리는 건가요? 중국, 인도, 베트남하고 어떻게 되는가요? 그럼 어떻게 어디가 더 잘 풀리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만 온다고 보시면 안 돼요. 국민연금의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17%, 15%밖에 안 됩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한국이 편하기 때문에 60%, 70%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 글로벌 자금이 풀릴 때 그러면 중국하고 인도하고 베트남하고 이런 나라하고 한국을 어디 놓을 것이냐는 것은 다시 관세가 풀렸을 경우는 펀더멘트를 볼 것이고요. 그 네. 펀더멘트는 삼성전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여태까지 9개월 동안 동면했는데 동면에서 깨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오히려 또 2007, 800 가서는 또 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빅테크들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뭐 샤오미 같은 경우는 네. 전기차 네, 새롭게 신모델 나온 거, SUV. 네, 공개했고 중국 빅테크 뭐 비아디를 비롯해서 네, 네, 네. 또 CATL 같은 경우도 어제 홍콩 상장했죠. 증시에 어제 맞습니다. 네. 상장을 했습니다. 네. 되게 활발하게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홍콩 증시에는 외국인 자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네. 유동성이 커질 것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렇죠. 그럼 그쪽이 더 편해 보이지 않으세요? 중국은 또 당국에서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도 네, 네. 최근에 여러 차례 드러내고 네, 네. 어제 또 LPR 금리도 네, 네. 인하 적용되기 시작했단 맞아요. 말이죠. 네, 네. 그럼 중국 증시에 대한 수익률을 기대해도 돼요? 다 얘기하니까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많이 높이기가 어렵네. 딱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제가 첫 질문이 좀 네, 지금 의문이었군요. 말씀하신 정무부에서 오늘 어떻게 되냐면 CATL은 비싸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다분 얘기했는데 CATL은 넘버 원이라는 게 아니고 밸류가 마진이 10% 이상 나오고 밸류에이션이 어저께 상장돼 갖고 13% 올랐다 하더라도 근데 20배가 안 돼요. 그렇죠. 물론 걔네는 미국에 못 나가고 우리는 미국에서 룸이 있다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있었거든요. 2차 전지가 일부에서는 그쪽에 롱, 한국 숏 2차 전지에서 네. 그런 움직임이 사실은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그쪽은 거기는 괜찮다고 봅니다. 샤오미는 PER이 한 38배 됩니다. 이제 싸지 않습니다. 이제 싸지 않은데 아까 SUV 새로운 제품이 나왔으니까 그게 처음에 그 오더 나오는 것이 그렇죠. 그것이 그전 제품만큼은 뭐 몇만 대 이렇게 잘 나오면은 한 10% 정도 더 갈 룸이 있어 보여요. 네. 그럼 40배 정도 갈 수 있거든요. PER 아직 룸이 있는데 이거 이슈는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은 전기차 말고 매출의 50%는 휴대폰이거든요. 근데 휴대폰이 좀 다시 애플하고 경쟁할 수도 있고 중국 시장에서 최근에는 애플보다 샤오미가 잘 나갔습니다만은 그런 경쟁 요소와 코스트, 디램 가격 올라가면 또 이슈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약간 고점에서 쉬거나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PER이 50배 이상 가기는 쉽지 않고요. 지금 37배니까 지금 샤오미는 모멘텀은 아직은 살아있다. CATL은 아직은 편안하다. BYD도 괜찮다. 그다음에 중국의 진짜 부양 정책이 잘 간다고 보면은 컨슈머도 가야 되는데 그럴 정도로 가는지 여부는 중국의 관세 이펙트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위안화 절상 여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땐 저는 한국 주식보다는 그쪽이 조금 더 낫거나 한국과 중국은 만약에 비중을 한다면 한국이 8이고 중국이 2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거꾸로도 좀 위험하지만 뭐 3대 7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환율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오늘 원달러 환율도 1,300. 네, 계속 원화 강세 압박을 받네요. 1,388원까지 네네. 좀 더 떨어졌고 지금 달러 인덱스도 99로 다시 조금 내려가요. 떨어졌고 예.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 금값이 또 오르잖아요. 원래 달러가 약세로 가면 그렇죠. 금은 했지. 또 오르기 마련이니까 이게 주는 시사점이 뭘까? 네, 한국 원화에 대해서는요. 달러가 어쨌든 간에 그 약세로 지속적으로 하는데 속도만 안 빠르면 좋습니다.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1350까지 간다. 연말까지. 네. 지금 당장 1350이 아니고 조금 달러의 힘이 됐든 우리나라의 경쟁이 됐든 올라가서 원화가 강세가 1350까지 간다. 이 방향성 하면은 주식 자금 흐르면은 결국은 좋을 겁니다. 한국은 좋은 거고요. 네. 달러 금이라 그러죠. 금은 해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가 미국이 올라갈 것 같으세요? 그러면 해치가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고점을 트라이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인플레가 결국은 둔화가 결국은 시간되고 된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는 아마 금이 인플레 해지는 약해질 것이고 달러가 약해지는 그 해지는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아마 지금 3,000에서 전고점 3,600인가요? 3,600? 상당 기간 이번 올해까지는 이 박스에 고점에서 내려간 박스에서 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플레가 완전히 없어지고 네. 달러 약세도 마무리되면은 그러면 이제 저기 그 금값도 이제 다시 내려가겠죠. 근데 지금은 해치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예, 하나는 있으니까 둘 다 해치가 망가진 거 아니니까 폭락은 안 할 거예요. 근데 둘 다 해치가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이게 전고점으로 올라가는 거는 힘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니스트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3 대선일이 가까워지면서 대선 후보들의 선거 유세도 갈수록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급작스럽게 조기 대선으로 열리게 되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가요? 심도 있는 공약 대결보다는 네거티브에 시선이 몰린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용감한 토크쇼 지기설에선 21대 대선 분야별로 공약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노인과 청년 공약입니다. 표만을 생각한 포퓰리즘성 공약은 없는지 지금부터 현미경 검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허준수 교수 나오셨고요. 또 코스컴 박노욱 상임감사, 또 상명대 경영학과 서지용 교수, 한국보건사연구원 최연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공약 검증을 해보고 있는데 오늘은 노인과 청년 공약입니다. 계층별로 특정화된 공약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뭘 해주겠다라는 식의 공약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노인 공약부터 짚어볼 텐데요. 요즘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간병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화두가 되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번에 대선 후보들도 이 간병비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공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급여화를 한다라는 건 이제 우리 건보 재정에서 이 간병비가 나간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되게 큰 변화인데 이거 최 의원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 저희가 이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게 공약이 나온 건지 일단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국민들께서 그 돌봄과 관련된 부담을 너무나 크게 느끼고 계시고 또 거기에 간병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정책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고요. 건강보험 제정만으로 이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공약으로는 간병비 급여화라고 내용이 나와 있긴 하지만 네. 실제로 이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동시에 추진이 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동시에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건강보험 제정에서 물론 좀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서는 저는 수용 가능하다라고 실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때 중요한 게 간병비 급여화라는 게 이미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병동과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건강보험 제정과 관련이 됩니다. 네. 또 하나는 내년 3월에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된 돌봄 국가책임제 또는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을 책임지는 것들 이런 네. 것들이 실제로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장기간 머무르시는 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같이 병행된다면 지금 현재 단순하게 그냥 간병비 부담을 급여로 전환했을 때 예상되는 그런 비용들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과 병행해서 좀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구체화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여화가 일단은 되게 큰 변화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재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시는데 그 정도, 네. 이거는 생각들이 좀 다르실 수도 있어요. 연간 지금 추산치로는 15조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걸로 해결이 될까? 계속 예를 들어서 간병에 대한 수요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재원이 건강보험에서 15조 원을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간병 문화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을 했지만 이 병실에 가서 환자를 만나는 것들은 매우 제한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중진국 이상 특히 이 복지 국가에서는 아무런 의료, 간호, 간병 기술이 없는 가족이 간병을 한다는 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부모들이나 그래서 만성질환에 걸렸을 때 이제 간병이 시작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본인이 직업을 그만두지 않으면 이제 간병인을 사설 간병인을 쓰는데 그 사설 간병인이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요양병원에 이제 그 간병비를 할 경우에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300에서 400만 원의 간병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중산층이 감당할 수 없는 살인적인 간병 비용이 들어가고 간병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초고령 사회고 저출산 이런 데에서 우리가 국가 재정, 건강보험 재정의 어떤 이 추가적인 재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꼭 필요한 국민들의 좀 어려움, 그래서 우리가 사회보험을 갖추고 있는 것도 사회적 리스크를 국민들이 분담하다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하고 아까 언급이 됐지만 병원에서부터 2015년서부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다음에 이제 전문 간병인은 없습니다. 그냥 사설 간병인인데 그래서 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2015년부터 병원에서 아주 잘 정착되고 있는데 간병 비용이 23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감면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요양병원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정부가 한 1년 이제 앞으로 조금 더 해서 시범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서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이 간호간병에 대한 이 환자들의 만족도, 특히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간호간병을 요양병원이나 병원에서 더
확정하면 이제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면 가족들의 역할은 뭔가. 그래서 모든 거를 다 국가에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 가족들의 책임과 역할도 조금 강화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이 두 분은 정책 필요성,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데의 필요성은 분명히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재원 문제인데 아까 월 400 정도 든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만약에 급여화를 하면 일부 급여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급여화가 됨으로써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월 400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을 또 낮춰야 되는 문제도 있는 것일 거고 이게 이제 간병 시장에서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걱정이고요. 교수님. 예. 뭐 재원 부분에서 항상 그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거죠. 사회 취약계층이라고는 노인, 청년에서 특히 노인 공약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은 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좀 사실 좀 파격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럼 건보제종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보험료 수지가 지금 2024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9조 8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9조 8천억인데 이게 그 코로나 2020년 이후부터 계속 그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어나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비도 상당히 뭐 한 10조 정도 지금 되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고 보조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은 건보 재정만으로는 사실 연 한 15조 정도 부담해야 되는 이런 간병비 급여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현실적인 방안은 분명히 정책의 방향성은 맞고 사회적 합의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중증 환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그 늘어나는 재원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조달할 수 있는지를 계획을 수립을 해서 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좀 효과적이고요. 그 이런 그 중증 환자 위주의 단계적 적용하기 전에 시범 사업을 좀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당장 시행을 했을 때 어떤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단계적으로 중증 환자 위주로 시행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드는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그 사회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뭐 공감하시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진짜 어려운 질문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제 그것인데요. 네.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아마 현 구조를 그대로 두면은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약이고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되고요. 다만 이제 이걸 이제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서 아까 최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이제 그리고 이 비용 자체를 그러니까 간병 서비스 비용 자체를 좀 이렇게 효율한 그러니까 낮출 수 있는 그런 보조 기제들을 가지고 하는 노력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지금 아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기존에 그러니까 요양병원 서비스 자체가 좀 그러니까 남용이 되고 있다. 네. 꼭 요양병원 안 가도 되시는 분들이 웬만하면 요양병원 가면 해결이 되니까 이제 가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크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돈이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왜곡된 구조 자체를 먼저 좀 효율화시키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도 이제 좀 더 기준도 좀 확실히 선정을 하고 그래서 엄격화시키고 특히 초기에는 그렇게 해서 좀 제한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고 아마 보험료도 사실은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미 보험료 적자인 건 다 아실 것이고 네. 국고 보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 10조가 들어가는데 지금 정부 재정 적자가 연 80조가 매년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로 볼 때 10조라고 하는 그 작은 돈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좀 근본적인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지에 대한 이제 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 공약 수준으로서는 그냥 선언적인 의미에 좀 그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디테일에 결국 달려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하나 이 두 후보 모두 기초연금과 관련된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을 줄이겠다 이런 공약을 제시를 했고 김문수 후보는 일단 기초연금을 월 수급액을 확대한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이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하위 70%에 주던 것을 50%로 대상을 좀 축소하겠다. 이런 식의 안들을 내놨습니다. 서로 좀 결이 다른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것도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건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우리가 기초연금을 처음 제정한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 이 기초연금이라는데 기초연금 연금하니까
국민들이 보험료를 10년간 납입하고 받는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은 100% 이상 중앙정부의 조세와 일부 지방비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여 없이 타는 거고 왜 이게 생겼냐면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의 시작이 1988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40이 넘고 이런 분들에게 그 어떤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짧아서 10년이 안 돼서 지금 80이 넘은 분들의 대다수가 국민연금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죠. 2008년부터 이제 이 여러 가지로 해서 여러 가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했다가 2014년에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하고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감액 부분 이 부분도 아주 좀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며 기초연금을 적으면 많게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평균 월 액수가 67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기초연금은 이제 개인이 따지면 34만 원을 받고요. 부부를 합산했을 때는 합산을 안 할 경우에는 68만 원인데 합산을 할 경우에는 13만 원을 적게 받는 게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 20%씩 감액을 하죠. 부부가 같이 받으면. 네, 부부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는 단독 가구에 비해서 같이 이제 20%를 줄이더라도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생활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하고 네. 이제 여기에 해외 사례로 해서 노르웨이, 스웨덴, 뉴질랜드, 호주, 네덜란드가 부부 감액 제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착오가 있는 게 공공 부조의 성격이 강한 기초연금가 아니고 그냥 그 나라의 연금의 기초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부 감액을 하기 때문에 그 복지국가의 연금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부부 감액을 하더라도 13만 원, 노인들에게 13만 원은 잘 중요한 거지만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노인들의 70% 소득 이하로 해서 문제는 1인 소득 선정 기준이 소득 재산 부동산에서 월 228만 원. 그러니까 거의 200만 원을 받는 사람도 34만 원 받고 그다음에 소득하위 10%도 네. 3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좀 약간 포퓰리즘 성격의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예. 우리 학계에서는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약간 저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정말 정책적인 목표를 타겟팅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44%에서 어떤 사람은 38%라고 하는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OECD에서 부동의 빈곤율 1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이 초고령 사회에서 인구 1,000만에서 줄이려면 타겟팅을 잘하고 소득 하위 50%를 두텁게 내는 방향이 더 합리적인데 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표가 걸린 그런 시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양당이 그다음에 잘 합의를 해서 기초연금을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총액을 늘리고 주는 대상을 좀 줄인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인 거고 이재명 후보는 총액을 늘리진 않지만 부부 감액 비율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이제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란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결이 다른 내용인데요. 네. 기초연금 확대 공약은 매번 대선 때마다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그 대선을 거치면 10만 원씩 올라갔었고요. 지난번 대선 때도 40만 원 공약은 이미 나왔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는 않았고 네. 이제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34만 원까지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제 기초연금에서 그 감액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게 부부 감액 부분이 있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분이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이제 좀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이야기이고요. 부부 감액 부분은 이제 그 20% 감액하던 부분을 부부가 받으시더라도 이제 온전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인데 저는 이제 부부 감액 부분은 추진하는 것들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초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문제가
국민의힘에서 나온 공약인데 단순하게 기초연금의 재원이 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대상을 줄이고 금액을 약간 올린다라는 것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연금 개혁을 1차적으로 했지만 남아 있는 부분이 구조 개혁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과도 다 연계시키는 다 거예요?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공약이 나올 때는 기초연금만 떼어놓고 과거처럼 그냥 이렇게 공약을 제시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새 정부가 시작이 되면 네. 본격적으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될 때 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기초연금의 대상은 여기 제시된 50%보다 좀 더 줄어드는 방향이 될 수도 있고요. 당장은 안 줄겠지만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설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초연금 공약이 직관적으로 급여액을 올리고 대상을 조정하는 문제로서 다가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실현되려면 지금 당장 우리가 과제로 안고 있는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같이 논의하면서 양당에서 나온 내용들을 반영해서 기초연금의 그 개편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후보 모두 사실 그 국민연금과 같이 통합하는 구조개혁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은 공약의 결과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기는 해요. 지금 우리는 모수개혁만 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실현 가능성이라는 부분에서 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을지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이게 기초연금의 원래 기능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국민연금하고 혼재된 부분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 국민연금의 제도 개혁에 따라서 이제 이것도 종속 변수로서 이제 변할 부분은 충분히 있고, 네. 다만 이제 현 제도상으로 볼 때 이제 이게 이제 일단은 이제 파퓰리즘의 성격이 강한 이유는 이제 대상자 숫자의 70%를 주겠다. 소득 기준도 아니고 하는 이러한 이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정 사람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주겠다고 하는 이제 기준 자체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부적절하다고 많이 지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소득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소득 기준으로 가면 진짜 취약계층 중심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줄이는 게 더 맞다라고 이제 이 현 제도상에서는 그렇게 이제 좀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그 생각이 됩니다. 네. 두 후보 간의 기초연금 공약 비교 평가를 좀 교수님께 듣겠습니다. 일단은 그 김문수 후보는 선별 지원,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기존에 있는 그 제도를 유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부부 공시에 받을 때 이제 20%씩 감액 비율을 줄이겠다.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 요건데요. 근데 이제 김 후보 그 내용부터 보게 되면은 65세 이상 중소득 하위 70%에서 지급을 지금 기초연금 하고 있는데 지금 OECD에서 발표하는 상대적 노인 빈곤율을 산출하는 식을 보게 되면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를 전체 인구 대비 백분율로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40.4%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OECD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높고 특히 우리나라하고 비교되는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 영국 같은 경우는 한 13% 정도 되니까 그 중위소득 50% 미만인 그 경우에 한해서 노인 빈곤율이라고 이제 OECD에서 산출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인구를 사실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의 70%를 20%포인트 좀 낮춰서 지원하는 게 이제 복지 방향에 부합하지 않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노인 인구들이 많아지고 일하지 않고 이렇게 일한 그 어떤 이전 소득, 국가 이전 소득으로만 생활하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 부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선언적으로 선거 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이제 그 체계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언급 같은 경우는 뭐 현실적인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소득 합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초연금 받는 거에 합산이 20%씩 부부가 다 받으면 20% 줄여주겠다는 게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한 사람 받는 것보다는 더 많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지는 않겠다는 하나 그 취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둘이 이제 기초연금 받아서 생활하는 분들이 상당히 그 가계 여건이 어렵거든요. 근데 굳이 그거를 20%씩 이제 감액해서 이제 지원받게끔 하는 게 그분이 이제 독립가구 한 분이었다고 하면은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받는 그런 그 연금 규모가 작아진다는 것도 사실 형평성의 문제는 있어요. 가구 기준으로 보면 네. 맞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실질 지원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데 여기에 또 소득 따라 차등 지급을 한다라는 게 기초연금이잖아요. 그 취지 자체가 좀 훼손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 기초연금은 사실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거기에 이제 부부 감액만 들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로 가면서 그 제도 내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과 받지 못하는 분들 간의 뭐 소득 역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감액 구간도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부 감액 이후에 또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는 것들이 들어오면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약 34만 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다수기는 하지만 네. 이제 그 감액 구간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기초연금이라는 게 공공부조 성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완전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연금과의 연계성이나 성격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국민연금과의 어떤 그 연계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부감액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왔던 거고요. 네. 어차피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분이 들어와 있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 설정에 따라서는 뭐 자연스럽게 제도 간의 연계가 되는 구조로 논의가 네.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가 진행되면서 제도가 어떻게 개편될지를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간병비에 이제 10조, 15조 추가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이 부분에 감액 이제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게 되면 지금 기초연금 수급자의 전체 인구의 대부분 43%가 이 부부 가구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소요될 예산이 이게 천문학적인 건데 기초연금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이 향후 5년간 또 매년 3조씩 15조 원이 들어가도록 설계가 돼 있고요. 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왜 우리가 30%를 쉽게 제외시킬 수 있는가 이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수직역연금이 많이 내고 많이 받는 또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부분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아주 적은 뭐 몇십만에 200만 이상의 그 국민연금 수급자를 제외하기가 너무 쉬워서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을 연계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67만 원을 받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본인이 67만 원을 받고 기초연금 감액 부분을 초과 부분을 해서 그 기준이 이제 50만 원 정도인데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을 감액을 하게 되면 17만 원을 하고 그래서 개인이 받는 33만 원에서 7만 원을 제외하면 27만 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아무것도 뭐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34만 원을 받는데 나는 열심히 10년 동안 하고 적게 받는데 이런 것이 있고요. 우리 좀 정부나 정책 당국이 좀 솔직해야 되는 게 이게 무한정으로 올릴 수 없는 겁니다. 기초연금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이 없는 사람들에게 한정이 되고 국민연금은 앞으로 소득 대체율을 43, 점차적으로 우리 경제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상승을 하면 기초연금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계속하게 되면 큰 국가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공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65세 이상 고령자, 현재는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죠. 근데 이걸 이제 버스로 확대하자라는 공약을 제시해서 상당한 갑론을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건 서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쭐게요. 네. 버스를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물론 출퇴근 시간대는 뺀다고는 하지만 이용하게 한다는 게 지금 사실 지하철도 적자 문제가 좀 있어서
논란이 있는데 상향하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지나친 복지 혜택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글쎄요, 뭐 어르신들이 이제 이동권 보장해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 향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근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아침에 주로 그 학생들이라든가 직장인들이 이제 네. 버스 많이 이용하는데 이 노인분들까지 이렇게 그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끔 하면 아무래도 더 혼잡스러움이 가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지하철만 하더라도 65세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면서 지하철 공사나 이런 관련 그 무임승차 예상 손실액이 한 5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재정 적자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선 급한 상황에 대해서 좀 편의성을 제공하고 지출하는 게 좀 바람직하고 버스 문제는 조금 시간을 갖고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버스도 65세 이상 물론 출퇴근 시간대는 피한다고는 하지만 이 노인분들의 이 무임승차를 받아들이게 되면 적자 구조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세대가 갈등에 또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이게 더 골이 깊어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위원님. 근데 그 사실 이제 노인의 이동권과 관련된 이 무상 이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지하철의 경우는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는 지역에 계신 분들만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지금도 사실은 서울에서 보면 지하철 타시는 분들은 무상으로 이용을 하지만 버스를 주로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사실은 돈을 다 지불하고 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하철과 버스라는 그 교통 수단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좀 논의가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저는 전국 단위에서 나올 만한 공약이었을까라는 약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그 국토부에서 KPS라는 그 교통비 지원 정책을 시작을 했고 네. 또 뭐 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라든지 다양한 지자체에서 이 교통 문제와 관련된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을 다양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지자체의 경우에는 그 관내에 버스를 이제 공영제를 통해서 뭐 아예 이제 무상으로 운영하는 경우들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전국적으로 뭐 버스를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상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그 전국 단위 공약으로 봤을 때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상황에 맞게 지금 이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네. 중앙이나 지방 정부가 어떻게 협력해서 그런 그 지역의 교통 문제라든지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지에 대한 것들을 추진해 간다. 뭐 이 정도에서 좀 앞으로 논의를 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것도 이재명 후보 또 김문수 후보 공이 똑같이 공약이 나왔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 그래서 사실 첫 번째 토론 때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노인 일자리를 늘리면 청년 일자리 줄지 않겠냐 이런 식의 이제 갑론을박을 벌였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또 지금 노인 일자리를 단순히 이제 예산을 늘려서 하게 될 경우 단순 노무직 중심의 일자리만 늘어나게 되니까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단 말이죠. 노인 일자리 확대하는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노인 일자리는 뭐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보는 분들은 뭐 그 용돈이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 정부에서 이제 사실 노력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형 일자리가 하고 민간형 일자리라고 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민간형 일자리는 좀 더 이제 지속 가능하고 좀 더 이제 그 시장에 가까운 일자리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고령층 일자리를 연계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긴 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우리 정부가 빨리 끝나는 바람에 뭐 아직까지 평가하기는 그런데 근데 실질적으로 뭐 정보를 보면은 뭐 공공형 일자리 평균 임금이 29만 원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이미 시장형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일자리를 했는데 그것도 뭐 월 평균 한 37만 9천 원? 네. 뭐그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이제 정부가 보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공공형이건 시장형이건 간에 아직까지는 이제 활로를 찾고 있지는 못하다. 다만 이제 여전히 이제 그 우리 은퇴자들이 이제 기꺼이 하고 싶어하는 일과 청년이 하고 싶어하는 일은 분명히 완전히 겹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정부가 양쪽을 견인해낼 것인지
이제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이제 줘야 될 것 같다고 예. 생각이 듭니다. 예. 노인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력이 높은 편이잖아요.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도 비교적 고학력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이 꽤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양적인 부분만 초점을 맞춰서 노인 일자리를 얘기를 하면 이 고학력 베이비부머들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빈곤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해서 노인 일자리가 원래는 노인 일거리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민기초 수급을 받지 못하고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아들과 딸이 일정 소득 있을 때 이게 배제가 되니 폐지 수집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아무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을 좀 해결하자고 한 게 노인 일자리 사업이고 우리 정부나 국민이나 학계가 모두 알아야 될 거는 이거는 노동시장 안에 고용이 아닙니다. 엠플로이먼트가 아니고 이거는 사회적 일자리입니다. 사회적 일자리는 민간업 기업이 할 수 없고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실업 상태의 청년이나 그다음에 장애인, 여성들을 위해서 공익적인 사업을 하고요. 여러분 이 노인 일자리를 잘 보시면 주 3시간, 그다음에 30시간 정도를 하고 30만 원 정도를 받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또 기초연금하고 연계돼서 이게 사회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공익형 64%의 노인 일자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초연금 수급자로 했기 때문에 이 또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사람은 이 공익형 일자리에도 할 수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가지가 있습니다. 공익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뭐 용어는 많이 바꾸고 있는데 네. 그다음에 뭐 이 여러 가지 취업 알선형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공익형에 비해서 적고요. 거기에는 참석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이제 민간하고 그다음에 노동시장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노동의 고용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2만 개로 시작을 돼서 지금 110만 개로 늘어난 이유는 모두들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고용인 줄 알고 창출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베이비 부머 같은 경우에도 노인 일자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건강하시니까 어디로 정년 연장이나 계속 고용이나 노동 시장에서 여러 가지 고용을 강화시키는 게 고학력의 베이비 부모들에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청년 공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런 청년 일자리 공약을 내놨네요. 청년층이 선호하는 게 대기업의 공채 아니겠냐. 그래서 요즘에 공채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대기업의 공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도록 하겠다. 뭐 쉽게 말해서 대기업 공채를 부활시키겠다. 이게 근데 이게 대선 정부가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장려한다라는 건 이제 유도하겠다 뭐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요즘에 거의 경력 공채 위주로 많이 뽑는데. 예,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시장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 대기업들은 일단 공개 채용 36%, 나머지 수시, 상시 채용 64%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이제 과거에 비해서 36%까지 그 정기 공채가 줄어들었는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인력 구조 조정이 상시화돼 있기 때문에 자리가 났을 때 그 인원을 뽑는 어떤 인력 구조 조정 계획들을 기업마다 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종 차이도 있고 또 기업 규모의 차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인력 수급 계획들이 과거처럼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대규모로 인원 뽑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의 그 교육 훈련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기초 그런 직원들 인서교육부터 해가지고 교양교육부터 해가지고 업무 지식교육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이제 시행을 했는데 비해서 네. 요즘에는 이제 부서별로 필요한 시점에 자기 이렇게 그 적성이나 어떤 그 업무의 연관성과 맞는 그런 교육들을 이제 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직원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배치하고 교육 훈련하는 게 상당히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화돼 있다고 기업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6%까지 줄어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공채를 정기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네. 대기업은 지금처럼 그 수시나 상시 채용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그걸 정부가 이렇게 거스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이제 급여 문제 때문에 좀 기피하는 이제 직장으로 많이 인식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보게 되면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한 그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하고 학생들의 그 청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급여 보조해준 그런 정책을 좀 확대하면서 이런 그 공개 채용 쪽을 중소기업 쪽으로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인턴 제도 같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자 뭐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턴십들이 받는 뭐 급여라든지 대우라든지 지위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장해 주자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다음 공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재명 후보는 군 복무 관련해서 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하자라는 공약을 제시를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자라는 겁니다. 군 가산점 제도는 사실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난 바가 있죠.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젠더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네. 뭐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낼 수는 있는데 좀 이렇게 성평등 관점에서 볼 때 좀 갈라치듯이 또는 아니면 뭐 특정 성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발이 나오니까 또 반대 쪽에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약이 나오다 보니까 좀 그 혼란의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사실 군복무 크레딧은 이미 국민연금 개혁 논의하면서 그때도 나왔죠. 군복무 크레딧이나 뭐 출산 크레딧 관련해서 좀 대폭 확대하는 방향들이 많이 이야기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국민연금의 크레딧을 확대하는 부분보다도 뭐 생애 첫 보험료라든지 또는 그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좀 더 확장적으로 제시를 하는 게 앞으로 이제 또 논의가 되는 연금 구조 개혁과 관련해서 연금 사각지대도 해소하고 가입 기간도 늘릴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될 것 같고요.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건 조금 단편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출산 가산점 이야기 나왔던 거는 굉장히 잘못 접근됐던 거고요. 오히려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물론 이걸 성평등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남성 여성 할 거 없이 네. 실제로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와 관련된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는 가족 또는 양육과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청년들이 원하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남은 기간 동안 또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또 논란이 된 거는 군 복무 기간을 호봉에 나중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그 여성층에서 또 되게 반발이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확정된 게 아닌데 그냥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되는데 출산 가산점 아까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군 복무, 여성은 출산. 그 역할을 구분하는 거죠. 젠더 갈등의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남자는 군대를 갔다 오는 거를 하나의 의무자, 그걸 또 어떤 반대급부 혜택으로 이제 보는 시각. 그다음에 여성은 최근에 이제 출산율 저하에 어떤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산점이 필요하다. 그런 어떤 성 간의 어떤 그 역할 분담을 좀 정책으로서 구분하는 것들이 갈등의 소지가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가산점 제도는 뭐 선진국들도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28개월 이상 36개월까지 근무하던 과거 시점이랑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군 복무 기간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군 가산점을 과거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이제 남성들이 이제 군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사회 경력이 단절이 되고 그런 것들에 이제 보상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제 가산점으로 인정해 주는 거는 뭐 취지는 좋으나 네. 그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혜택을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의 경우는 출산 가산점인데
많은 그 가산점 중에서 하필이 왜 출산 가산점하고 연동시키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최근에 이제 미혼 여성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출산하지 않고 남성과 동등하게 또 군에 복무하는 그 여성들도 있고 또 실제로 결혼하셔도 결혼- 아이를 일부러 안 아이를 갖는 안 딩크족 갖는 분도 또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왜 여성 하게 되면 출산을 연동시켜가지고 출산 가산점을 줘야 되는지 사실 좀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정책의 미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그리고 주택 정책에 있어서도 이재명 후보도 김문수 후보도 청년들에게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부분 이야기를 했고요. 또 신혼부부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것도 사실 매번 선거 때마다 판박이처럼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할 때도 특별 공급 같은 것들을 더 확대하겠다는 건데 특별 공급이 또 너무 늘어나니까 일반 공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는데 또 선거철이 되니까 또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위원님.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답을 찾기는 힘든 정책 영역인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직주 근접에 이제 주택 수요가 청년들이 있는 것인데 이제 그 공급을 하기 위한 그게 상당히 힘들고 사실은 그 부지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뭐 공약은 하지만 이제 실현하기는 상당히 힘든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다음 차선으로서 이제 일반 분양에서도 특혜를 주고 그다음이 이제 그다음 수단이 이제 뭐 자금 같은 거 더 융통할 수 있게 해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추가적인 수단들 계속 이제 추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뭐 반복되는 공약이면서도 이제 실효성이 있기 힘든 참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하면 기본소득을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월 20만 원을 지역화폐로 나눠주겠다라는 거죠.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일단 위원님께 듣고 교수님께 또 그다음 의견 듣겠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어제 연천군에 일정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아, 네. 그래요? 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일단 그 농촌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이제 그 시범 지역으로 선택됐던 곳이 연천군입니다. 네. 그 지역에서 지난 3년 동안 이 시범 사업 실시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뭐 시범 사업하면서 월 일정 금액을 이제 그 뭐 농민에게 지원하는 농민 수당의 개념이 아니라 네. 농어촌 지역에 있는 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그 지역에 굉장히 그 일상생활과 필요한 인프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단순하게 지역의 인구가 유입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에서의 어떤 사회 참여라든지 지역에서의 그런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것들을 결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요? 이 농어촌 관련된 기본소득은 사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뭐 지역 소멸과 관련된 주요 지역들이 대부분 대상이 되는 지역이고 많은 지자체가 인구 정책으로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역의 어떤 그 인프라라든지 기반을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이 연천군의 사례를 보게 되면 네. 지역의 이 농촌 기본소득을 지원하면서 소규모 지역이긴 하지만 지역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 좀 확인할 수 있고 이게 단순하게 기본소득이라는 관점에서 동일한 금액을 모든 주민에게 준다라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또다시 지역화폐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역화폐는 기존의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현금 또는 현물 또는 중앙정부 단위에서 시행했던 바우처를 위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지역경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이 전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또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원하면서 좀 더 이게 소비를 지원하는 형태의 그런 성격을 가진다고 볼 때는 좀 전형적인 기본소득과는 특정 지역, 특히 지역 소멸 문제가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접근 가능한 이슈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고 교수님께도. 지금 기본소득은 베이직 인컴이라고 해서 좀
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소득이 없어서 빈곤한 상태에 떨어질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활임금 개념으로 해서 핀란드에서 처음으로 이것을 실험을 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25세에서 58세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2,000명을 해서요. 그 당시 유로로 환산해서 75만 원을 줬는데 네. 실험 결과는 딱 한 가지 나온 거는 삶의 만족도가 늘어났다. 그래서 이게 기본소득이라는 방침은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기초연금처럼 비슷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의 핵심적인 목표가 지방 인구 소멸을 막는 게 아니고 농촌 지역에 있는 소득에 관련된 것들 조금 보존하자는 보충적 소득 보장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핀란드에서는 이거를 이제 삶의 만족도만 높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왜 전국민 기초 소득은 어디를 갖고 농촌은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그러면 재원을 마련하는데 아까 이제 지방비를 해야 되는데 지방은 돈이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또 그 부분만 담당하면 돈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고요. 그러면 지역 화폐로 할 것인가 현금급여로 할 것인가 그러면 연령층은 네. 어떻게 하고 모든 농촌 거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취약계층으로 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도농복합이 많이 됐습니다. 네. 농촌이지만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까도 생각합니다. 혹시 반대하시는 분 없으실까요? 저희가 예,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이게 이제 간단하게만 실제로 왜냐하면 이미 그러니까 농업 중심의 지원은 상당히 많거든요. 이미 많고 네.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제 농민수당도 있고 그건 지자체들이 하는 것이고 이제 중앙 정부에서 소농 직불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성 지원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농어촌 지역을 광범위하게 한다고 하지만 중복 지원 예, 이미 그러니까 우려가. 특정 업종 대상의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노인과 청년 공약들 짚어봤습니다. 특징을 보면 대부분 뭘 해주겠다라는 식입니다. 특정 계층에 뭘 해주는 식의 공약이 다른 계층에도 반발을 살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야기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무엇보다 실질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 고민이 깊어 보이지 않는 그런 공약들도 상당수 눈에 띕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에서는 계속해서 21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심층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